직장을 다니면서 주식하고 있다? 1번. 네, 아니면 전업투자자? 2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투자자이신가요? 네,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하고 계신 분, 그리고 전업을 하고 계신 분, 따로 1번과 2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식을 하고 계신가요? 직장을 다니신 분, 빙그레 웃는 솜님, 급쟁이님, 예쁘게 담자님, 구름59님, 부요님, 코스모스7님, 다 전업이시구나. 유튜브 분들은 역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은 주식을 직장을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네, 직장을 다니면서 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일단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매일매일 주식으로 얼마의 수익금을 벌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익을 내기보다는 어떤 분기 단위 또는 연 단위 시장에서 농사를 지어서 뭐 얼마만큼 계좌를 불리겠다 이렇게 목표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 1번 눌러주신 분들 중에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주식하고 계신지 개인적으로 그냥 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건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들을 말씀 주시면 돼요. 퇴직 후의 연금, 머니가쁘님. 퇴직 후에 연금을 만들기 위함. 이거는 배당 이런 걸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송님께서는 연봉을 벌어서 노후 대책. 피톤치드님께서는 직장을 그만두는 게 목표다. 네, 좋은 목표십니다. 또요? 은퇴 후 생활비, 부수입, 투잡 겸 수입만큼 벌고 싶은 목표. 수입만큼. 그러니까 월급을 더블로 불리겠다는 거죠. 아파트 대출 상환이 목표이시다. 그러시군요. 이렇게 되면은 좀 시드가 커야겠네요. 생활비.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죠. 그렇죠. 무한 여행 자금.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 그렇죠.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최고죠. 퇴직 후 용돈 벌기. 좋습니다.
보라재미님, 진짜 그 목표를 가지고 주식을 하고 계시다면 정말 멋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이 아닌, 장세환님, 월 수익이 월급보다 많을 때까지 또 생활이 아닌 제 돈을 모은 건데 70% 손실이에요. 하면 된다님, 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생활비, 좋습니다. 자, 잠시만요.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럭스보스는 저분 또 오셨네. 네, 잠시만요.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직장을 지금 다니면서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냐 여쭤봤을 때 퇴직 후에 연금 또는 연봉을 버는 것,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는 것, 은퇴 후 생활비를 버는 것, 부수입, 투잡, 수입만큼 벌고 싶다. 아파트 대출 상환이 목표다. 노후 자금이다. 애들 생활비, 학원비, 무한 여행 자금,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 퇴직 후 용돈 벌기. 월 수입이 월급보다 많을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이거 써주신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거 다 써주신 거거든요. 일단, 여기 여러분들께서 써주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성격이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단기적인 성격이고, 하나는 중장기적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하나는 또 어떤 것들은 아주 큰 시드가 필요한, 아주 큰 수익이 필요한 내용이고, 또 어떤 것들은 짧게 단기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써주신 내용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써주신 내용인데, 직장을 다니면서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주 짧게 이 안에서 생활비를 벌고자 하는 분이 계시고, 또는 어떤 분은 되게 멀리 보고 주식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2번 전업 투자자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2번을 눌러주신 전업 투자자 분들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전업 투자자 분들도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하루에 얼마를 벌겠다 이게 목표가 될 수 있고, 또는 분기별로 얼마를 벌겠다 목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시드가 갖춰졌고 어느 정도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그 캐시카우 속에서 뭐 이러이러한 것들, 저러저러한 것들 뭐 다 다를 겁니다. 2번을 눌러주신 전업 투자자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기님, 네, 반갑습니다. 하면 된다님, 은행 적금보다 더 많이 벌면 좋겠다. 단타는 생활비, 노후 자금은 여행, 부요님, 부요님 배추죠, 배추. 배추님, 우리 배추님께서는 단타는 생활비, 중기는 노후 자금.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계좌가 그러면 두 개로 쪼개져 있으신가요? 단기랑 중장기랑? 네, 신민정님. 신민정님은 전업 투자자이신가요? 그러시구나. 빨간 복주머니님, 얼마가 됐든 원 없이 여행을 다니고 싶습니다. 그 주식하면서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죠. 주식을 사고 차를 타고 여행 가서 아침에 급등 나오면 팔고, 매도대금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수익금 전액 인출하고, 또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종가 베팅하고, 다음날 급등 나오면 팔고, 또 매도대금 담보대출 받고, 반복. 그러면 진짜 돈 걱정 없이 여행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주식하면서.
물론 그때 중요한 게 물리면 안 돼요. 물리면 여행 가서 아주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때부터는 여행이 안 되죠. 주식 생각한다고 여행이고 뭐고 밥도 못 먹습니다. 이기정님, 하루에 50만원. 하루에 50만원 벌기. 재송림님, 전문가가 될 때까지 배우고 투자하고 싶습니다. 광웨이님, 월 20%가 목표입니다. 이거는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애들 적금도 불려주다가 망했어요. 후회되지요. 하면 된다님. 하면 된다님은 일단 좀 기본기부터 갖추세요. 좋습니다. 사람들마다 전업 투자를 하심에도 어떤 분은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중장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돌키 백돌기님 월 500만원 벌기 아주 좋은 목표죠. 월 500만원 벌기 아주 좋은 목표입니다. 훌륭하신 목표요. 예, 여러분 지금 노란톡 참여 코드 해제됐어요. 지금 입장 가능해요. 노란톡 들어오세요. 제가 노란톡을 막아놨었어요. 근데 이제 노란톡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 140명만 들어오면 끝납니다. 1500명이 한정인데 이 방을 일주일 전에 만들었어요. 노란톡 올려드릴 테니까 입장 안 하신 분들 아까 방송 보고 입장 못 하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노란톡이 닫힌지 몰랐는데 이제 입장 가능해요. 들어오시면 돼요. 좋습니다. 제가 주식하면서 진짜 느낀 거지만 일단 주식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조금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근데 결코 이게 감각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감으로 하면은 분명하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최선의 방법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계좌가 2개가 있고 제가 직장 다닐 때도 해봤었던 건데 계좌가 2개 있어도 되고 하나 있어도 되는데 그거는 편안하게끔 하시면 돼요. 종목이 하나는 중장기적 성격의 종목이 있고 하나는 단기적인 성격의 주식이 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계좌를 2개를 쪼개서 하나는 중장기용 계좌로 하고 하나는 단기 계좌를 하면 되죠. 그래서 단기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직장에서 월급 나오고 그리고 단기로 매일 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아까 어떤 분 50만원도 말씀하셨고 어떤 분은 100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매매를 해서 수익금을 뽑아내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거래일 동안 완성이 되면 월 1000이 되죠.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해보신 분 계세요? 내가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계획한 것들을 이루어 본 적이 있으신 분들 7번 눌러주십시오. 직장 다니면서 주식해서 목표한 거 이룬 적이 있다. 7. 이룬 적이 있으신 분 한 번이라도 있으면 7번 눌러주십시오. 뭐 아무도 없습니까? 저는 처음에 직장 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요. 시드
500만 원. 500만 원도 아니었어. 400만 원. 제 직장 처음 다닐 때 시드 400만 원. 그리고 월 목표 수익금 200만 원.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이 50%죠? 이때 월급 200만 원.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머릿속으로 계산했었을 때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시드 400만 원을 가지고 신용을 쓰든 미수를 쓰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1000만 원 주식을 사요. 그리고 2%나 3% 수익을 내면 팝니다. 그러면 월천에 2% 3%면 20만 원 30만 원이 매일매일이잖아요. 매일매일 20만 원 3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게 한 달간 반복되면 목표하는 금액이 나와요. 맨날 수익 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날은 이런 적도 있어요. 시드 400만 원 가지고 신용으로 다 때렸는데 얘가 아침에 갭상승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시간에 다니까 상가 가가지고 20% 걸렸어요. 아침에. 그러면 하루아침에 200만 원 버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날은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런 경험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7번 눌러주세요. 이거 주식하면서 다 있지 않아요? 한 번씩은? 아무도 없으세요? 아니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잖아요. 한 번쯤은. 아니 근데 그렇게 많지 않으시네? 이상하게.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시드 400일 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매매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일단 1년이 지났어요. 1년. 주식을 하면서 1년이 지나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하셨든 전업 투자를 하셨든 저는 두 가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가 다르냐면 실현 손익. 실현 손익. 네. 여러분, 실현 손익. 실현 손익과 계좌에 잠시 묶여있는 종목이 두 개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실현 손익이 직장을 다니든 전업을 하든 중장기가 아닌 단기나 아니면 트레이딩을 했을 때 꾸준히 좋은 결과를 얻으셨나요? 아니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결과를 얻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꾸준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1번, 차라리 안 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을 걸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을 눌러주십시오. 이거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실현손익 그 중장기,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뭘 오해하면 안 돼. 뭘 오해하면 안 되냐면요. 물렸어요. 주식이 물렸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가지고 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식을 방치해 놓은 게 아니라 계좌가 시장이 빠져서 잠시 조정이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시장이 빠져서 계좌가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유가 있는 주식은 계좌에 잠시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루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굉장히 많은데 그 20%가 장대 양봉이 나오는 주식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의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가장 셌던 종목이 뭡니까? 오늘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 뭔가요? 뭐 몇 개 나올 수 있는데 한 3개? 네, 한 3개? 네, 그 중에 딱 하나? 그렇죠. 성일하이텍? 네, 성일하이텍. 성일하이텍이 오늘 제일 셌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일하이텍이 제일 셌었다? 근데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 그리고 코스모화학. 자, 성일하이텍도 그렇고 세비캠도 그렇고 머시기가 뭐 다 올랐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오늘 성일하이텍이 최고가 기준은 29.35%가 올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그리고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기준으로 24.83%가 올랐어요. 자, 그리고 코스모 화학 코스모 화학이 오늘 20%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참 동호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넘들이 얼마 벌었다는 거 저 관심 갖지 마세요. 네, 필요 없습니다. 주식은요, 진짜 꾸준하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다, 네, 과거에 얼마 잃었다, 이거 따져보면 사실 저게 수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주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은 성일하이텍, 세비캠, 그리고 코스모 화학입니다. 근데 이 주식이 20%씩 어쨌든 올라갔는데, 물론 실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투자자라고 한다면 오늘 성일하이텍을 무조건 했을 거예요. 트레이딩으로. 성일하이텍은 오늘 아침부터 수급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었고요. 특히나 이 타점 17만원이 넘는 이 자리, 네, 이 자리는 교과서였습니다. 교과서. 이 자리는 교과서예요. 진짜 교과서. 여기서부터 따라가가지고 여기서 매도가 나올 수 있지만 오늘의 이 자리는 정말 교과서 패턴이었습니다. 교과서 돌파 자리. 여기 뚫릴 때 진짜 한 번에 뚫리면서 30억 이상 시장가로 다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한 시장의 투자자들은 누구나 다 오늘 성일하이텍이라는 주식을 단기 트레이딩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자,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20%씩 올라간 주식들이 참 매일같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이 단기 트레이딩이나 매매를 했을 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싶은 결과를 낳냐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성일하이텍이 갔기 때문에 세비캠도 후발로 올라갔고 코스모학도 후발로 올라갈 수 있었죠. 저도 오늘 VIP방에서 오늘 강한 종목은 네, 성일하이텍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저도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 네, 당일날 잘 뽑아냅니다. 특히나 이거는요, 나중에 장이 다 끝나고 나서 그려진 차트이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면서 주식에 대해서 이게 여기가 돌파입니다, 여기가 눌림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매매 진짜 안 해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종목 하나에 잡을 때 1억씩 2억씩 베팅하면서 직접 주식 해보면 그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자, 차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당장 이 구간대에서 판단하고 돈을 밀어 넣어야 되는데 또 10시 가까이 부근 때가 왔죠. 10시 가까이 와가지고 도대체 이 주식이 여기서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물론 오늘은 진짜 성일하이텍밖에 없었어요. 이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아침부터 성일하이텍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일하이텍은 이거는 돌파될 확률이 매우 높았고 그래서 돌파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직접 매매를 해보신 분들이야 공감할 수 있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늘 성일하이텍을 매매를 안 하신 분들은 전혀 공감을 못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일하이텍을 했어야 됩니다. 또는 성일하이텍이 이 자리가 돌파했습니다. 호가창을 보게 되면 여기서 매물을 쳐먹고 한 번에 주가가 올라갔고 오늘 얘 거래원으로 보게 되면 신한은행이 하루 종일 매수해가지고 주식 신한창고로 한 30만 주 순매수 들어왔죠. 프로그램으로 38만 주 매수 들어왔고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주식이 아닙니다. 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사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때 이게 수익이 꾸준히 안 나냐는 겁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트레이딩을 하면 한 종목당 1000만 원을 벌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그냥 이거는 허황된 꿈일 수도 있는데 제 목표는 그래요. 근데 저도 매매를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꾸준한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면 자기만의 매매하는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떤 주식이 20%가 올라가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성일하이텍 같은 이런 주식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자, 근데 금양 같은 주식은 저는 모르겠어요. 꿈비? 저는 이런 주식 하면 꼭 물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습니까? 수익을 꾸준하게 내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이란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수익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딴 거라면 꼭 손실이 나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은 1번을 눌러주세요. 난 무슨 말하는지 지금 잘 모르겠다. 자기만의 매매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1번, 알겠다 2번을 눌러주십시오. 다시. 무슨 말인지 알겠다. 1.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2. 하루에 20%든 30%든 올라가는 주식들 진짜 매일매일 나오는데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그림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양한 그림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 구간에서 시장은 매번 반복되는 그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김태희가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가인이 좋을 수 있고 요즘에 뭐 아이돌 누구 있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송혜교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생긴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 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을 오랫동안 하면서 연단이든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매일같이 주식을 해보고 데이 트레이딩을 해보신 분들은 자기만의 매매하는 조건이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시겠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만약에 2번을 눌러주신 분 또는 2번을 누르지 않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 중에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네, 불가능할 겁니다. 수익을 절대 못 낼 겁니다.
저도 매매일지란 걸 매일매일 쓰고요. 매매일지란 걸 쓰면서 느끼지만 나중에 보면은 수익 냈었던 종목들이 죄다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손실난 종목들도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수익난 종목들의 공통점은 제가 그림을 그리는 그림대로 종목이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손실난 종목들은 거진 그래요. 내동매매. 계획에 없는 주식. 우리는 내동매매를 두 가지 때 하게 됩니다. 제 경험인데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실걸요? 뇌동매매를 왜 하는가? 자, 첫 번째, 돈을 너무 많이 벌었을 때 뇌동매매를 하게 됩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뭐 매일매일 10만원, 20만원 벌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200만원 버는 수익이 나올 때가 있어요. 뇌동매매요. 또 어떤 사람이 맨날 100만원, 200만원 벌다가 어떤 날은 1000만원 벌 때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면 또 내가 평소에 100만원 벌다가 1000만원 벌었으니까 이거 좀 이러면 어때? 그러면서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돈을 너무 많이 잃었을 때, 하루아침에 너무 많이 잃었을 때, 이때도 내동매매합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내동매매할 때 돈을 너무 많이 벌어도 내동매매를 하게 되고, 돈을 너무 많이 잃어도 내동매매를 하게 되죠. 돈을 우리가 너무 많이 벌었을 때 내동매매를 하는 것은 그나마 나을 수 있는데 2번이 참 문제입니다. 하루아침에 너무 많이 잃었을 때 제가 최근에 하루아침에 제일 많이 잃었을 때 7,500만원 손절 한 적 있습니다. 중장기를 하려고 주식을 들어갔는데 주식이 갑자기 악재가 나와가지고 폭락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뇌동매매 해가지고 엄청나게 잃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고민이 많이 되죠. 주말에도 스트레스 받고 주말에도 계속 그 주식 생각나고 짜증나고 열받고 이거 언제 또 다 복구하나? 그런 생각 들고 복구하고 싶은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고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나? 네, 다시 또 복구를 했습니다. 근데 복구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잘하는 걸로 했어요. 내가 잘하는 걸로. 내가 지금까지 매일매일 수익 냈었던 것들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느낀 거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오늘 제목이 거죠? 주식으로 꾸준하게 돈을 못 버는 이유? 네. 주식으로 꾸준하게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죠. 또는 원칙이 없거나. 이거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든 중장기를 하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만의 수익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장기를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신용대출을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으로 꾸준하게 돈을 못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장기를 신용과 대출을 써서 샀기 때문도 있습니다. 자, 내가 그 종목이 좋은 거를 알아요. 아는데 시장이 빠져요. 지수가 막 20%씩 빠져요. 담보금이 채워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주식하다 보면 이 담보금 관리가 잘 안 돼요. 말처럼 쉽게 안 되잖아요. 내가 이 주식이 아무리 좋은 걸 알아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럼 반대 매매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이렇다니까요. 어떤 상황이 나오냐? 그냥 현금으로 시드를 작게 해서 들어간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참 식상한 얘기해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 참 재미가 없는데, 저도 주식을 하면서 매일같이 고민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랑 오늘은 정말 꼭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수익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자신한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매일매일 내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자신 있는 것들 있죠. 내가 자신 있는 것들만 꾸준하게 누적해서 하면 이게 수익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가면 굉장히 커질 텐데, 근데 막상 장 중에 시장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막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면 그 주식을 사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본능을 억누르는 것도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1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엔 주식으로 돈 못 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자기만의 캐시카우가 없고 원칙이 없어서, 또는 레버리지죠. 송현웅님, 진짜 가슴에 와닿아요. 사람들은요, 거진 다 비슷하게 느껴요. 솔직히 사람들은 수준이 거진 다 비슷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다 비슷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을 들고 가면서 거진 비슷하게 느끼게 됩니다. 참 주식 저도 매일매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시장은 네, 꾸준한 게 중요한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건 잃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잃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과거에 수익을 얼마가 냈었네, 오늘 얼마 벌었네, 다 필요 없어요. 내일 돈 다 날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경험을 많이 해보면 시장 앞에 참 겸손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는 에피타이저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오늘 꿈비가 상한가 갔어요. 여러분 이거 왜 갔습니까? 오늘 꿈비가 상한가 갔잖아요. 꿈비랑 그리고 뭐 보령 메디앙스 이런 주식들 상한가 갔는데 급등 나왔죠? 왜 올랐죠? 여러분 유아용품 왜 올랐습니까? 저출산 맞아요. 출산 장려 정책, 이게 국내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진짜입니다. 시작할게요. 우리는 부채 한계치에 와 있는데, 우리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 아시죠? 옛날에 비해서.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1929년에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대공황 때 통화량이 한 30% 정도가 삭감됐어요.
통화량이 30%가 삭감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 미국 시장이 90%가 폭락했습니다. 근데 지금 2023년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요. 80억. 80억이에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에요. 100년 동안 통합 팽창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미국이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당장 아니고요. 나중에 금융위기가 올 겁니다. 경제가 리셋이 될 텐데, 그러면 똑같이 통화량이 30%가 삭감되면 미국 시장이 90%가 폭락했는데, 미국 시장이 이때 인구가요, 1920년대 인구가 20억이었어요. 그때 통화량이 30% 삭감됐는데 경제가 붕괴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구가 4배가 늘어났어요. 4배가 늘어난 상황에서 미국은 부채 한계치에 와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통화량이 100년 전보다 더 줄어들든, 지구상의 인구가 줄어들든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미국은 부채 한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부채 한계치에 오게 되면은 부채를 날리게 돼요. 어떻게 날리냐? 뱅크런, 은행을 날려요. 근데 인구는 그대로예요. 근데 돈은 줄었어요. 그러면 생존적으로 우리가 경쟁함에 있어서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 나오게 되겠죠. 이 말씀 이해되신 분들 1번, 나는 네가 하는 말에 공감을 못하겠다 하신 분들은 2번을 눌러주십시오. 인구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거? 근데 이 인구가요, 단순하게 우리 그 머릿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전 세계 돈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돈 안에서 재화는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돼 있는데 한정된 재화를 어쨌든 나눠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 재화가 추가적으로 보급이 되면 괜찮은데 재화가 추가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돈을 줄일 수 없다면 인구가 줄어야죠. 이해되십니까? 진짜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청년층은 결혼을 기피하게 됩니다. 당연히 저출산이죠. 자, 취업이 안 돼요. 결혼을 기피하게 됩니다. 저출산.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 때, 특히나 1960년대, 50년대, 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께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죠. 그 당시는 그냥 고등학교 나오면은 취업이 됐었습니다. 또 어떤 자격증 하나만 있게 되면 은행에 자리 또는 공무원에 몇 급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집? 네. 은행? 아니, 이자가 20%니까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 받아가지고 떡떡 해가지고 집 사면 됐었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부동산? 어떻게 사요? 취업도 안 되는데? 부동산은 어떻게 사요? 취업도 안 되는데. 결혼을 당연히 기피할 수밖에 없어요. 인구 감축 정책이죠. 네, 이 의도적인 인구 감축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옆나라 일본을 보세요. 옆나라 일본.
옆나라 일본 보게 되면 청년층 인구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고령화된, 노령화된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일본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들을 다 억제하는 분위기예요. 오늘 꿈비가 올라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출산 장려 정책? 네,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 꿈비도 올라갈 수 있고 아가방 컴퍼니도 올라갈 수 있고 제로투세븐 같은 주식들도 올라갈 수 있고 또 뭐 보령 메디앙스 같은 이런 주식들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실질적으로 진짜 청년층? 이 청년층들이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정책들? 네, 펴고자면 얼마든 펼칠 수 있죠. 저는 정부를 비판하고 뭐 대통령이 뭐 무능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연금의 고갈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어요. 국민연금 고갈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젊은 층에서 막 세금 늘려야 된다. 뭐 아니면 국민연금 늘려야 된다. 아니면 뭐 언제까지 뭐 어떻게 안 하면은 나중에 진짜 연금 못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공무원분들 중에서 몇 년도까지는 연금을 100%다 받는데 몇 년 이후부터는 연금이 50%로 줄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연금에 대한 문제죠. 지금 인구가 다시 늘어나서 이 지금의 2세대가 노령화되게 되면 네, 연금 아무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연금 고갈이 심각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일단 출산을 억제하는 거. 그리고 노인 인구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니까 노인 인구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수령자가 줄어들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코로나가 가지고 온 세상의 변화가 참 많습니다. 코로나는 투자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지금의 입장에서는 고금리에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서 경제가 참 많이 실제 경제가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닌데 우리가 느끼기에 경제 생활이 참 많이 어려워진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나중에 가서 이와 관련해서 보다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은 좀 때가 아니다 보니까 100%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청년층이 이렇게 취업이 어려웠었던 때가 있을까요? 이렇게 고학력자들이 많고 또 유학도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청년층에 있어서 지금 취업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물가가 계속 높아지는 이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사회가 가면 갈수록 좀 많이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그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전처럼 똑같이 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때 굉장히 좀 불투명한 삶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제가 거시경제를 공부하면서 무서워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시경제를 공부하면서 무서워진 것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우리 자본주의 경제는 통화량과 인구를 하나의 세트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본주의의 부채가 한계치까지 도달했어요. 그러면 통화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인구를 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질병이 퍼질 수도 있고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출산 고령화가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참 들게 됩니다. 아까 TV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이제 세 자녀가 아니라 두 자녀를 다자녀 가구로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두 자녀 누구나 다 옆집도 두 자녀고 형 동생 형 누나 다 그런 식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짜여져 있으면서 4명씩 가족 구성원이 이루어졌을 텐데 야 요즘에 보면은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고 이런 상황들이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이거는요 후진국은 해당되지 않아요. 통화선진국이나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있고 밥을 좀 먹고 사는 나라들에 있어서 한정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특히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네, 이민자를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이 얘기가 나왔죠. 김진표 의장, 저출산 위기, 이민청을 설립해서 이민을 더 받으려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거요.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일 민족 체제의 국가가 아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고 우리나라도 멜팅팟이 되는 거죠. 미국처럼. 인구가 줄어들면 어쩔 수 없어요. 외국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근데 이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포용을 하지 않고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들이 오면서 현재 우리나라에 미국의 자본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래가 되면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한 2030년도가 되면 특히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 예전과는 세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이 좀 많이 변한 것 같다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네, 그런 생각 하신 분들 1번 눌러주시고요. 나 안 하는데 2번 눌러주십시오.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십니까? 안 드실 수도 있어요. 핑크공주님, 보라지미님, 똑수기님, 부요님, 이순덕님, 탐방나이스님, 네, KPY님, 떫은감 다른감님, 그렇군요. 매일매일 상한가님도, 토마스님, 오메가님, 네, 초데이비드님, 바고키님, 써니초님, 이채연님. 대한민국이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미국의 경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돈이 계속 우리나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자본주의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의 변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야, 진짜 어떻게 될지 참 저도 궁금한데,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대한민국의 인구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삶은 더 각박해질 거고요.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이 바로 옆 나라예요. 대한민국도 이거 참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CIA가요, 참 머리가 좋은 게, 얘네들이 쓰는 작전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이거든요.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됐을까요? 네, 다양한 매체에서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석들이 나왔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게 되면 3일 만에 키우가 함락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거 22년도 초에 이 뉴스 엄청 나왔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되면 3일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가 함락당할 거다. 이거 기억나세요? 근데 이게 어디서 분석이 됐었냐면 미국에서 맨날 있다는 얘기했어요. 미국에서 맨날 이런 뉴스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네, 선동한 거예요. 선동. 가스라이팅 한 겁니다. 러시아, 너희들 생각보다 세니까 우크라이나 먹어. 계속 선동한 거죠. 계속 선동한 겁니다. CIA가 잘하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는 어떻죠? 아직도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침공당하고 어떻게 자국 국토 수호를 참 잘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최후의 승자, 최종 승자는 미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미국의 목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산 석유, 천연가스, 유럽에 공급하지 못하게 만들고 본인들의 셰일가스를 유럽에다 공급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걸 달성했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언론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될 거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이 뉴스를 엄청나게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런 뉴스가 나와도 절대 놀라지 마세요. 네, 왜냐? 전쟁이 안 일어나서? 아니요, 저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이 어쨌든 설계된 전쟁인데 이 설계된 전쟁 속에서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 여러분, 항상 어떤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사건이 발생하면 범인이 있어요. 범인은 이걸로 이익을 취하는 세력들이 범인입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는데 미국이 최종 승자예요. 왜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해가지고 결과가 뭐예요? 우크라이나 국토 다 부서졌죠. 국민들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러시아? 욕 태바가지로 먹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나쁜 나라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다가 천연가스, 석유 공급 아예 못하게 됐어요. 근데 미국이 이 사이에 들어와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세력이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아니면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서 오늘 너무 좀 신박합니까? 오늘 내용이 신선하다 7번. 오늘 이 내용이 너무 신선하신 분들은 7번 눌러주세요. 그러시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음에 어디냐면 중국이랑 대만이에요. 근데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만약에 나오던지 아니면 전쟁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외화자본 유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대만이 될 거고 러시아 입장이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건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한 3년 뒤래요. 만약에 2, 3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제가 기억이 나겠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보고 이 전쟁의 목적은 자본 유출입니다. 자본 유출. 자본 유출을 위한 설계입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IMF 생각하시면 돼요. IMF 전에 원달러 환율 800원이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800원이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원화 가지고 뭐합니까? 다 달러로 바꾸지. IMF가 마치 우리나라가 김영삼 대통령이 OECD 너무 빨리 가입해가지고 축배를 빨리 터뜨렸다라고 학교에서 배우는데 그거 아니죠. 외화자본이 유출되게 설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당시에 무슨 이름 있는 기업들이 다 줄도산이 나죠.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IMF가 혹독한 조건으로 우리나라에다 자금을 대줬는데 우리나라의 알짜배기 기업들, 건물들 전부 다 미국 놈들한테 넘어갔어요. 유태인들한테. 전쟁은 자본 유출을 위한 설계가 될 겁니다. 경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 2, 3년 남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경제는 한 2, 3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제 추측이에요, 추측. 네. 그리고 2, 3년 안에 금융시장이 붕괴가 되고 전쟁도 일어나고 하면서 새롭게 리셋이 될 것이고 우리는 2030년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 앞으로 2년, 3년 뒤면은 25년, 26년 그리고 27년, 28년, 29년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나중에 2030을 맞이하게 되겠죠. AI와 6G가 지배하는 세상. 앞으로 경제가 2, 3년이 남은 이 시간 동안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해지입니다. 오, 그렇죠. 오메가님, TSMC 먹으려고 하죠, 미국이? 미국이 대만 전쟁이 일어나서 하려고 하는 거 TSMC 먹으려고 하는 거죠. 대만의 본토가 공격당하면 TSMC는 미국으로 공장 옮길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앞으로 경제는 2, 3년 남았는데 여러분 2, 3년 동안 진짜 인플레이션 해지해야 돼요.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식으로 벌고 잃고 하려면 주식하지 마세요. 나중에 인생 고달파지니까 주식으로 벌고 잃고 하려면 주식하지 마세요. 꾸준하게 수익 못 내면 그냥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2천만 원 벌고 3천만 원 벌고 저도 하루에 1억도 벌어봤고요. 1억도 잃어봤습니다. 근데 매일 못하잖아요.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얼마 벌었다? 주식하면서 진짜 가장 무서운 게 그건 것 같아요. 내가 한 달에 얼마 벌었어. 다음 달에는 목표 이만큼. 그 다음 달에도 이만큼. 가장 잘못된 생각이죠. 경험이 없는 분들의 실수입니다. 왜냐? 시장은 매번 바뀌거든요. 지난달에 장이 빨간불이었든 아니면은 테마주나 데이 트레이딩의 주식이 잘 가는 시장이었든 아니면 내가 찝은 주식이 시장에서 계속 돈이 들어오는 그런 장세였든 이거는 장세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잃고 하시는 분은요. 지금 정말 말씀드립니다. 돈 모으세요 그냥. 왜냐면 나중에 자본 유출이 일어나게 되고 경제가 엄청 힘들어지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얼마 수명이 남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 돈도 엄청 아까운 돈이에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이 경제 속에서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해지해야 되고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꾸준한 수익밖에 답이 없습니다. 또는 리스크를 지는 주식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앞으로 얼마만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앞으로 번 그 돈을 가지고 최소한 경제가 재건이 되는 때까지는 그걸로 버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원님들과 함께 주식을 할 때 테마주나 단기성의 주식들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주식이 물려도 뒤가 있는 주식을 물리는 게 낫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2월 달에 AI 관련 주식들이 엄청 올라갔어요. AI 관련된 주식들이 엄청 올라갔고 또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테마주 장세였죠. 2월 달엔 테마주 장세였어요. 테마주 장세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종목 매매를 매일매일 새로운 주식으로 하는 투자자 또는 그러한 주식을 하는 전문가가 수익을 잘 낼 수밖에 없습니다. 2월은 테마주 장세였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주식을 하는 투자자나 그러한 주식을 하는 전문가가 수익을 굉장히 잘 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1년 내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장이 변하면 정말 그에 맞게끔 주식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요, 오히려 2월 달에 수익 냈었던 것들 정말 한 번에 다 토해내는 시장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주식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주식을 가지고 누적해서 수익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는 게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한 번에 큰 수익들 한두 번씩은 날 수 있는데, 이게 아주 길게 보면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는 못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식은요, 1년에 한두 개 크게 먹으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결과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진짜 언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해요. 그러지만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이유는 그냥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시장을 파악하려고, 내가 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그냥 주식을 하고 그냥 매매해가지고, 그래 오늘은 자금이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그러면서 나도 수익 내고,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게 메인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이 오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엄청나게 매번 그렇게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함정이죠, 함정. 그리고 처음에 한두 번은 그렇게 수익이 나는데, 진짜 나중에 가면 일주일 전에 테마가 지난 주식들을 가지고 다음 주에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진짜 안 하니만 못하고 이렇게 하는 주식이 가장 불행한 주식입니다. 저는 주식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행복한 주식을 해야 된다. 내가 주식을 샀는데 수익이 나고 있든 손실이 나고 있든 행복해야 돼요. 왜냐?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물론 저도 이렇게 잘 못해요. 이런 것들도 제 스스로 경험하면서 느낀 거죠. 내가 주식을 샀는데 괴로워, 잠이 안 와요, 밤이 안 넘어가요. 계속 주식 본다고 쳐 물려가지고 얼마나 짜증납니까?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요, 과정이 행복했던 주식이 결과도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주식하고 있는데 리딩을 들을 수도 있고 혼자 주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을 내가 하고 있는데,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다? 그리고 이 주식을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들은 필연 거지 됩니다. 깡통 찹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주식이, 자, A라는 주식이 마이너스 20%예요. B라는 주식이 있는데 마이너스 20%예요. A라는 주식은 마이너스 20%인데 중장기 투자인데 실적 분석, 기업 분석, 성장성 분석, 최대 주주의 성격, 앞으로의 모멘텀 다 파악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20% 물린 주식과 B 주식은 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뭐 누가 사래. 그래가지고 단타로 들어갔는데 20%가 물렸어요. 이 주식과 이 주식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 A 주식 스트레스 받죠? 받는데 A 주식은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냥 시장에 잠시 돈 맡겨놨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B 주식은 이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자다가도 생각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 엄청나게 손실이 커진다니까요.
제송림님, 유튜브에 제송림님 이런 말씀 주시네요. 주린이라 리딩방에서 단타 따라하다가 종목 백화점 손실 엄청 큽니다. 네, 절대 돈 못 법니다. 이 방법으로는요, 돈을 절대 못 봅니다. 전체 계좌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혹시나 지금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방법으로는요, 종목 백화점이 되게 되면 전체 계좌가 절대 늘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전체 계좌가 늘어나는 방법이 진짜 꾸준하게 수익을 내야 되는데, 야, 진짜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전체 계좌가 꾸준하게 늘어나는 방법은 절대 단타나 테마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회원님들과 주식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절대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종목 수 늘리는 거. 네, 저는 이거 진짜 안 좋아합니다. 종목을 새로운 걸 사기 위해선 기존의 것이 해결이 되고 나서 해야죠. 뭐 손절을 하든 수익을 내든 기존의 것이 해결이 되고 다음 주식으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 다른 주식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일 다른 주식들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다음날 또 새로운 주식을 사다 보면, 주식을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은 전문가가 사라고 하면 그냥 뗐다 사거든요. 그게 올라가면 좋은데 매일매일 새로운 주식들이 올라가니까 이게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절대. 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직장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저는 전업 투자자분들은 본인만의 캐시카우가 있어야겠지만, 직장인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 단타가 진행이 되는 리딩방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맞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맞죠. 직장에 좀 지위가 높아가지고 아니면은 컴퓨터 자리가 너무 좋아서 옆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주식을 볼 수 있는 그런 명당의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거진 직장인분들은 주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문제죠. 문자가 와요. 문자가 오게 되면 초보자분들은 전문가가 찍어줬으니까 무조건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냅다 사죠. 그리고 얘가 안 가면 또 몇 시간 뒤에 문자가 또 올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문자가 오고 또 종가 베팅도 올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3개를 사요. 그리고 다음날도 또 새로운 주식이 또 올 거예요. 그 안에서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겠죠. 근데 올라가지 않는 주식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사실 이거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답이 딱 나오거든요. 아니면 수익 입절과 손절을 계속 반복해요. 수익 냈다, 손절했다, 수익 냈다, 손절했다, 수익 났다가 손절하는데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보면 뭐 했는지 결국에는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어려워요. 진짜 그렇게 하면. 절대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23년은요. 달러 약세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달러 약세가 나오고 제가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중국과 대만이 전쟁하는 목적은 외화자본 유출의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했을 때 이 전쟁으로 누가 이익을 봤냐? 미국이 이익을 봤어요. 왜? 미국은 러시아가 원유랑 천연가스 못 팔게 하고 미국의 셰일가스, 셰일가스를 유럽에 공급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자가 범인이라니까요. 범인? 얘 이익을 받잖아요. 얘 범인이에요. 범인. 왜 우크라이나는 왜 EU 가입을 안 시켜주는 거야 도대체? 왜 나토 가입 왜 안 시켜줘? 왜 스웨덴은 늦게 왔는데 얘네들은 먼저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웃기는 거예요.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는 건 외화자본이 유출되는 환경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외화자본이 유출이 되려면 개별국 통화가 강세를 보여야죠. 달러 약세의 큰 상승장밖에 없습니다. 개별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환경이 조성되는 건. 그리고 잘 보세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큰 변동성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변동성이 클 때 구조조정이 커요. 주식이 한도 끝도 없이 빡 올라가요. 그러면 안 사던 노인정의 할머니들까지 주식을 산다니까요? 살 사람들 다 샀어. 갑자기 급락해 봐요.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이 있어요. 변동성으로. 자, 앞으로 중국과 대만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기 전까지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국 통화는 어마어마한 초강세를 보일 거고 달러는 약세가 돼 있겠죠. 그러면 글로벌 엘리트들의 입장에서 결제 통화인 달러를 확보하려고 하지 개별국 통화를 확보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때 글로벌 엘리트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개별국 통화, 강세를 보인 개별국 통화를 달러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 순간이 오게 되는 순간 변동성이 일어나요. 그게 IMF라니까요. IMF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외화자본이 유출됐잖아요. 원달러가 800원이었어요. 800원으로 달러를 무지막지하게 바꿨어요. 800원, 900원 할 때. 외화자본이 계속 유출합니다.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받고 IMF가 도와주겠다고 얘기하고 결제까지 했는데 그 이후로도 크리스마스 때 원달러 환율이 2,000원대까지 올라가 버리죠. 그야말로 최악이었어요.
국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국민들만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고요. 그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이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가요. 이 과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니까요. 백날 첫날 정말 테마 주식으로 열심히 단타 쳐봤자 나중에 가면은 저 변동성에 다 토해내게 됩니다. 거시경제 모르면. 우리는요. 동지죠, 동지. 네. 우리는 같은 주식을 하고 주식시장에서 생존을 해야 되는 동지예요.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고요. 앞으로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이와 관련된 주식들 있죠, 주식들. 저는 다른 것 아무것도 못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주식들은 시장에 정해져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집중하는 사람들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그러한 수익은 여러분들 정말 남다를 겁니다. 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 이 상황들 여러분들께서 꼭 아시길 바라고 이거를 알았을 때 달라지는 것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게 다르죠. 모르는 사람은 분명히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MF가 여러분 우리가 일어났었을 때 사실 그때 공부를 좀 많이 했다고 한다면 물론 그 당시는 지금보다는 경제 수준이 굉장히 많이 좀 부족했죠. 우리나라가. 근데 경제를 공부하고 준비를 하신 분들은 외화 자본이 유출될 것이 여러 가지 분위기가 감지됐었던 상황들이었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주식들이 딱 정해져 있고 지금은 그와 관련된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것에 정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지금은 좀 겉핥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좀 디테일한 내용까지 들어갈 겁니다.
디테일한 내용 말씀드리면서 주시장과 연계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 자리에서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자, 좋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많이 좀 던졌는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의 생존이 걸려있다 생각하시고 한번 좀 미래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미래를. 반도체 미국 정책으로 암울한 거 아닌가요? 앞으로 이 시장이 나오게 되면 반도체 주식은 성장이 끝났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는요, IT 반도체는 성장이 종료됐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르기엔 재료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재료가. 앞으로 이 분위기 전까지는 이제 IT 반도체는 아니죠.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우리 그러면 좀 더 딥하고 그런 얘기들은 또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하려면 대표님과 공부 많이 해야겠네요. 네, 공부 많이 하셔야죠. 이상배님, 사우디 빈 살만 금고지기가 한국을 방문한다는데 네옴시티 관련주. 네옴시티 관련된 주식들은 다 경기 민감주죠? 네, 전부 다 경기 민감주입니다. 네옴시티 관련된 주식들은. 저도 3월달이 됐었을 때 경기 민감주 쪽의 움직임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옴시티로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나 중국 양회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나 그 결이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인플레이션 해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가 상승률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수익을 내면 되겠죠? 김세진님.
저는요, VIP방에서 계속 회원님들과 무엇을 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게 다 인플레이션 해지예요. 미래 경제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주식들. 제가 제 개인적으로 단타 치면 저 진짜 단타 잘해요. 네, 저 단타 잘 칩니다. 저 앉으면 1,000만 원 벌어요. 단타 치면. 근데 안 해요. 왜냐? 꾸준하지 못해요, 절대. 진짜 꾸준하지 못하고 회원님들과 그런 주식은 수익 내는 극소수만 수익 내지, 그 수익 내는 극소수 몇 분들이 막 방 분위기를 옹호하는데 수익 못 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소외되거든요. 근데 그런 주식은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VIP방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 VIP방은 생존을 위한, 그냥 단순하게 뭐 가입해가지고 돈 벌고,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것저것. 네, 이것저것 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글쎄요. 한번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맞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서 특정 개별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상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VIP방에서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근데 진짜 너무 인플레이션 해지가 우리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냥 쉽게 단순하게 주식으로 뭐 수익 낸다 이런 차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주식은. 내일 회원님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탄탄맘님 반갑습니다. 이 경험, 저 경험 다 해보세요. 진짜 이 경험, 저 경험 다 해봐야 누가 말하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인지 알게 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네, 그냥 알아먹는 게 제일 좋은데, 땀방울님,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미 지났잖아요. 그 내용은. 어제 끝났잖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아까 전에 카톡방 입장 못 하신 분들은 카톡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제가 방송이 끝나게 되면 카톡방을 닫을 겁니다. 네, VIP 관련된 상담 문의는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돼요. 1600-5908입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 변경도 가능합니다. 전문가 변경도 1600-5908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 VIP방 회원님들은 내일 아침에 뵙고, 또 임과 함께 방송에서 뵙고, 무방 통해서 여러분들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정님, 주식을 왜 포기해요? 주식 포기하라고 드린 말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주식을 왜 포기합니까?
네,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요. 상담 문의는 대표번호 전화 주시면 돼요. 네,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고, 무료방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고요. 반가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네, 여러분들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또 뭐 다른 분 또 안 계세요? 좋아요.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